아들 내외의 저녁 초대를 받고 어미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제 재산을 노린 끔찍한 함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약을 탄 술잔, 그리고 아들 이름으로 든 5억짜리 사망보험.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마지막 싸움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이제 곧 칠순을 바라보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과부죠. 내 인생은 언제나 자갈치 시장의 짭조름한 소금기, 그리고 새벽을 가르는 펄떡이는 생선들의 힘찬 몸짓과 함께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부산상해의 안주인이라고 부르지만 내 시작은 그저 시장 귀퉁이의 작은 생선 좌판이었어요. 새벽 4시, 아직 도시의 대부분이 짙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자갈치 시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로 부산스러워요. 어둠과 바다, 안개가 뒤섞인 공기 속에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가 가득하죠. 나는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경매장으로 향했어요. 장화가 질척한 바닥에 닿는 소리, 경매사에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른 외침,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곳. 이곳은 내게 집보다 더 익숙한 곳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수많은 생선들이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허리를 굽혀가 들어온 고등어 한 상자를 살폈죠. 손으로 살짝 눌러보는 단단한 살의 감촉, 뒤집어서 확인하는 선홍빛 아가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정처럼 맑은 눈동자. 기계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오직 내 두 눈과 손끝으로만 알 수 있는 신선함의 증거예요. 주변의 젊은 상인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시세를 확인하고 있을 때 나는 그저 내 감을 믿어요. 그 감은 죽은 남편 민준과 함께 이 시장 바닥에서 뒹굴며 40년 넘게 쌓아 올린 것이니까요. 수진이 아짐에 오늘 물 좋네. 저기 저 갈치 한번 보소.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옆 가게 태호 아빠가 손짓을 해요. 우리는 말없이 눈빛만 교환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이죠. 이런 게 바로 시장의 정이고 신용이에요. 수십 년간 얼굴을 마주하며 쌓아온 믿음. 내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는 생선을 파는 게 아니다. 신용을 파는 거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지침이 되었죠. 경매를 마치고 나면 나는 우리 부산상의 사무실로 돌아와요. 시장 한편에 자리한 작고 낡은 공간이지만 내게는 세상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곳이에요.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남편의 낡은 책상으로 가요. 그리고 그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가죽 장부를 꺼내들죠. 이게 내 보물 1호예요. 이 장부에는 우리가 처음 좌판을 열었던 날부터 민준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의 모든 거래 기록이 그의 정직한 글씨체로 빼곡히 적혀 있어요. 한 푼 두 푼 모아 가게를 얻고 작은 트럭을 사고 직원을 처음으로 두었던 날의 기쁨까지 모두 담겨 있죠. 장부 첫 장에는 그 사람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 적혀 있어요. 신용이 가장 큰 자산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이 글씨를 어루만지며 하루를 시작해요.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내 삶이 이렇게 땀과 정직의 냄새로 가득하다면 내 아들 지훈이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 아이와 며느리 유라는 나와 같은 해산물 유통업을 하지만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들은 글로벌 시푸드라는 번듯한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짜리 국제 계약이니 최첨단 콜드체인 시스템이니 하는 어려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 아이들은 광안대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린시티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어찌나 넓고 화려한지 발을 디디기가 어색할 정도였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샹들리에를 보며 저것들을 팔면 우리 시장 상인들 몇 년치 빚은 다 갚아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었죠. 그 집의 거실 창문으로는 부산의 밤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요. 하지만 내가 평생을 봐온 자갈치의 바다와는 달랐어요. 그곳의 바다는 살아 숨쉬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그저 비싼 값을 치르고 감상하는 화려한 장식품 같았거든요.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 아이와 내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 지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려와요. 모든 일의 시작은 작년 가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와 유라가 잔뜩 서류를 들고 나를 찾아왔더군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사업 계획서였어요. 전 세계의 해산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유통하는, 내가 듣기엔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였죠. 문제는 그 계획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 부산 상해를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 보증을 서달라는 거였어요. 며느리 유라는 옆에서 계속 부추겼죠. 어머니, 이제 그런 구식 방법으로는 안 돼요. 저희가 회사를 합쳐서 현대적으로 키워드리면 어머니도 편해지시는 거잖아요.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를 나라고 왜 몰랐을까요? 구식, 현대적이라는 말로 내 평생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부산상회는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남편과 나의 피와 땀이 서린 역사고 우리 삶의 자부심 그 자체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곳을 투기나 다름없는 사업에 담보로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나는 낡은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죠. 나는 평생 빚 없이 신용 하나로 장사해왔다. 너희 사업은 너희 힘으로 해라.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발길은 뚝 끊겼어요.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더군요.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내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각자의 세상에서 서로를 외면한 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거리를 다듬고 있는데 주머니 속 낡은 이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받아보니 지훈이었죠.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딘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마치 어릴 적 아끼던 도자기를 깨뜨리고 내 눈치를 살피던 그때 그 목소리 같았어요.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 있구나. 내가 무슨 말이든 하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 유라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언제나처럼 꿀을 바른 듯 달콤하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식사 함께 해요. 저희가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놓고 기다릴게요. 네? 꼭 오셔야 해요. 아들의 불안한 목소리와 며느리의 과장된 상냥함. 그 부조화 속에서 나는 직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화해의 손짓이 아니라는 것을. 1년간의 침묵을 깨고 걸려온 이 전화가 내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말이에요. 전화는 끊겼지만 며느리의 그 달콤한 목소리는 한동안 내 귓가를 떠나지 않고 차갑게 맴돌았어요. 다음 날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점잖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며느리가 사준 값비싼 옷들은 전부 밀어놓고 몇 년 전 남편 기일에 맞춰 산 품이 넉넉하고 색이 바랜 정장이었죠. 그 아이들의 세상에 들어가는 나만의 작은 갑옷 같은 거였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의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혹시나와 역시나 사이를 오갔죠. 혹시나 내 아들이 정말 뉘우쳤을까? 역시나 이건 또 다른 속셈일 거야. 자식에 대한 마지막 희망한 조각이 의심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끊임없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택시가 마린시티의 거대한 빌딩 숲으로 들어서자 나는 저절로 창문을 올렸어요. 바다의 소금기 대신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 내외의 펜트하우스는 언제 와도 적응이 안 되는 곳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훈이가 어색한 미소로 나를 맞았어요. 그 아이는 나를 껴안았지만 그 포옹은 너무 꽉 조여서 오히려 숨이 막혔어요. 마치 무언가 불안한 것을 붙잡으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죠. 며느리 유라는 한술 더 떴어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내 손을 부여잡고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라며 과장된 환대를 늘어놓았어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져서
나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은 여전히 잡지 화보처럼 완벽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탁에는 내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유라는 마치 박물관 안내원처럼 음식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일본에서 오늘 아침 비행기로 직송한 최고급 참치고요. 저건 프랑스산 푸아그라예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자갈치 시장의 좌판에서 펄떡이는 자연산 광어를 맨손으로 잡던 내 남편의 거친 손이 떠올랐어요. 유라가 자랑하는 음식들은 화려했지만 내게는 그저 돈의 맛으로만 느껴졌어요. 땀과 정성이 담긴 진짜 음식의 맛이 아니었죠. 식사가 시작되자 유라는 보란 듯이 자신들의 글로벌 성공 신화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베트남과 맺었다는 수십억짜리 계약 이야기, 유럽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곧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철저히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유라는 교묘하게 내 낡은 방식을 깎아내렸죠. 요즘은 신용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머니, 속도와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 말은 단순히 사업 방식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평생의 삶과 남편의 유산을 통째로 부정하는 말이었죠. 지훈이는 그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숨막히는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내 낡은 이지폰이 주머니 속에서 희미하게 진동했어요. 나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문자를 확인했죠. 발신번호 표시 제한. 짧은 메시지였어요. 부인,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떠나세요. 도련님께는 알리지 마세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죠. 누구일까? 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은 것은 역시나 하는 확신이었어요. 내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이 짧은 메시지는 아들 부부가 공들여 만든 거짓된 화합의 분위기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균열을 일으켰어요. 나는 누구인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본능적으로 이 경고를 따라야 한다고 느꼈죠. 나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갑자기 속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아무래도 급하게 먹어서 그런지 속이 더부룩해서 이만 가봐야겠다. 내 말에 유라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당혹감을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내 눈치를 살폈죠. 어머니, 벌써 가시려고요? 아직 드릴 말씀도 있는데. 유라가 다급하게 나를 붙잡으며 미리 준비해 둔 듯한 작은 술병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소화에 좋은 매실주예요. 저희가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 담근 거예요. 딱 한 잔만 하고 가세요. 그녀는 내 잔에 짙은 갈색의 매실주를 따랐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술잔을 비추었고 내 눈은 본능적으로 잔 아래에 가라앉은 아주 미세한 침전물을 발견했어요. 평생을 맑은 생선 눈동자만 들여다보며 살아온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바로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어요. 나는 술잔을 받는 척하며 슬쩍 화면을 확인했죠. 같은 번호로부터 온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음료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서류를 줄 겁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 저녁 식사, 이 과장된 친절, 이 비싼 음식들,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을 빼앗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던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한순간도 이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다, 괜찮다. 집에 가서 약 먹고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죠.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지훈이와 유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걸어 나오며 나는 아주 오래전에 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빚보증을 잘못 써서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친구를 위해
남편 민준이 가게에 전 재산을 털어주었던 날이었죠. 내가 너무 무모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자 그는 어린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다. 하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못 찾는 기다. 정직이 최고의 무기다. 알겠제? 비싼 명품 옷과 거짓 미소로 무장한 지금의 내 아들은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어요. 가족이라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울타리 안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배신감에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슬픔의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얼음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내 자신과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나도 이제 싸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들 내외의 집을 빠져나온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그보다 더 나를 잠 못 들게 한 것은 서글픈 현실이었죠.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 그 생각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밤새도록 내 심장을 헤집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삶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발버둥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장의 활기찬 풍경도 익숙한 바다 냄새도 그날따라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흐릿한 필름처럼 보였고 사람들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죠.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또 울렸어요. 화면에 뜬 며느리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죠.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 아이들이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걱정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층 더 달콤하고 한층 더 교활하게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죠. 내가 아무 대답이 없자 유라는 마치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희 물류 창고에 최고급 참치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건 어머니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잠깐 오셔서 물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마침 민호도 오늘 학교 일찍 끝난다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같이 가면 정말 좋아할 텐데. 민호, 내 손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음장 같던 내 마음 한구석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12살 한창 할머니 사랑이 그리울 나이죠. 아들 내외와 등을 돌린 후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바로 그 아이였어요.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건 함정이다. 어제의 일이 실패하자 이제 내 가장 약한 부분을 미끼로 던지는 것이다. 하지만 심장은 이성과는 다르게 뛰었죠. 설마 자기 아들까지 이 더러운 일에 끌어들였을까? 아이 앞에서까지 나쁜 짓을 할 리는 없을 거야. 결국 나는 그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믿음, 손주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알았다. 가보마. 그 한마디가 나를 지옥의 문턱으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죠. 유라가 알려준 주소는 부산 신항만 근처의 거대한 물류단지였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익숙한 도시의 풍경은 사라지고 회색빛의 거대한 건물들과 삭막한 도로만이 이어졌죠. 자갈치 시장의 따뜻하고 복잡이는 공동체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그리고 위험하게 격리되고 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물류 창고는 그 크기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어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라와 민호가 보였죠. 민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에 내 마음속 의심의 벽은 힘없이 허물어졌어요. 내가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했구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유라는 서류 정리를 해야 한다며 나와 민호에게 먼저 냉동 창고로 들어가서 참치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저 안쪽 제일 구석에 있는 게 최상급이에요. 민호 손잡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금방 따라갈게요.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냥해 보였죠.
나는 민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거대한 냉동 창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영하 20도의 냉기가 칼날처럼 살을 애는 것 같았어요.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죠. 창고 안은 거대한 얼음 동굴 같았어요. 천장까지 닿을 듯이 쌓인 상자들에는 러시아산 킹크랩, 노르웨이산 고등어 같은 글씨들이 선명했어요. 아들 내외의 사업이 이만큼이나 컸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가 창고 가장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세상이 암흑으로 변했어요. 이어서 철컥 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보이는 것은 굳게 닫힌 두꺼운 철문뿐이었어요. 유라야, 지훈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소리를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을 때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어요. 유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방금까지 손을 잡고 있던 손주 민호가 서 있었어요. 나는 민호를 향해 애타게 외쳤죠. 민호야, 할머니 갇혔어. 어서 엄마한테 문 열어달라고 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평생의 삶을 송두리째 얼려버린 것은 창고의 냉기가 아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이었죠. 그 아이의 12살짜리 눈에는 두려움도 놀람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마치 마네킹의 유리 구슬 같은 눈으로 냉동고 안에서 얼어 죽어가는 할머니를 그저 무심히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저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구나. 저 아이는 미끼였구나. 아들 부부는 돈이 가족보다 할머니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아주 철저하게 저 어린 것에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절망이 온몸을 덮쳤어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두꺼운 철문은 조금의 미동도 없었고 내 목소리는 차가운 냉기 속에 힘없이 흩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살을 내는 추위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손끝과 발끝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몸이 점점 굳어가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손에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손주의 눈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남편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이 남긴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 의식이 아득해지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이 극적으로 열렸어요. 눈부신 빛과 함께 따뜻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죠. 희미해지는 시야 속으로 들어온 것은 아들 내외의 집에서 묵묵히 일하던 가사도우미 김 여사의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두툼한 외투를 벗어 내 몸을 감쌌어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사모님. 그 목소리는 얼어붙은 내 세상에 들려온 유일한 온기였어요. 김 여사의 등에 엎여 정신없이 빠져나온 뒤 내가 눈을 뜬 곳은 낯선 방의 따뜻한 아랫목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부산의 오래된 산복도로 마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가파른 언덕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집들. 화려한 마린시티의 야경과는 정반대의 땀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풍경이었어요. 김 여사가 끓여준 뜨거운 생강차를 마시고 나서야 얼었던 몸과 함께 꽁꽁 얼어붙었던 정신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 가장 큰 의문이었던 혹시 저녁 식사 때 문자를 보낸 분도? 김 여사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죠. 김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며느리 유라는 평소에
자신을 유령 취급했다고 해요.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투명 인간으로 지내다 보니 오히려 그 집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주인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경계심을 푸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유라가 사채업자들과 통화하며 신경질을 부리는 모습, 지훈이와 밤늦게까지 회사 합병 서류를 검토하며 다투는 모습, 그리고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 전날 밤 강력한 신경안정제의 효과에 대해 검색하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봤다고 했어요.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모든 것을 봅니다. 그 말을 하며 김 여사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어요. 여기 제가 그동안 모은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외장 하드 하나를 더 꺼냈죠. 이 안에는 제가 몰래 촬영한 영상들과 사모님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빼낸 이메일, 문자 기록 사본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나는 그 작은 물건들이 담고 있을 진실의 무게에 손이 다 떨렸어요. 김 여사는 곧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유라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요. 사모님, 부디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룻밤 신세를 졌던 친척 집을 서둘러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김 여사와의 모든 연락은 거짓말처럼 끊겼죠. 나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어요. 손에는 나를 살릴 수도 혹은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는 작은 증거물들이 들려 있었죠. 이제 기댈 곳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어요. 나는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다 결국 자갈치 시장의 오랜 친구 경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숙이는 나와 함께 좌판에서 시작해 지금은 건실한 건어물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내게는 친자매 같은 친구예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숙이는 당장 달려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자기 회사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젊은 직원 민대리를 내게 붙여주었죠. 언니,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저것들 그냥 두면 안 돼. 경숙이의 단호한 말에 나는 비로소 눈물 대신 복수심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민대리가 가져온 노트북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난생 처음으로 마우스라는 것을 잡아봤어요. 낯설고 두려웠지만 알아야만 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민대리가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그 안에는 내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 담겨 있었어요. 유라가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협박성 이메일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죠. 이번 주까지 약속한 돈을 막지 못하면 당신 남편의 손가락부터 잘라가겠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진 빚의 규모는 부산의 신축,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액수였어요.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외제차는 모두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거예요. 다음 파일은 아들 지훈의 이름으로 작성된 부산상의 글로벌 시푸드 합병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의 권리를 아들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상의 재산 포기 각서였죠. 심지어 내 서명을 위조한 흔적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신경안정제에 대한 검색 기록, 그 약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려 한 정황까지, 저녁 식사의 매실주에 담겨 있던 침전물의 정체가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나를 가장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것은 마지막 파일이었어요. 유라가 나를 피보험자로 하여 몰래 가입한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 사본, 그리고 수익인 수혜인란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이름. 내 아들 박지훈. 냉동창고에서 나를 바라보던 손주의 차가운 눈동자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바로 이 서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내 죽음까지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증거를 확인한 순간 내 안에 마지막 남은 미련과 모성애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나는 그 자리에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다. 네가 한 짓 전부 다 알고 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훈이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는 공황 상태에 빠져 유라의 무리한 사업 확장 때문이었다고, 사채업자들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횡설수설하며 울부짖었어요. 지훈이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유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역겨울 정도로 달콤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어제 창고 문은 낡아서 저절로 닫힌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놀라서 어머니 구하려고 뛰어다녔는데요. 그 뻔뻔한 거짓말에 실소마저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죠. 어머니, 저희를 돕지 않으시면 이 일로 온 가족이 파멸할 거예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지는 않으시죠? 그것은 회유를 가장한 협박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저들은 절대 반성할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 거짓말과 협박이 내 마지막 남은 동정심마저 남김없이 불태워버렸어요.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내 손에 들린 작은 USB를 내려다보았죠. 이것이 이제 나의 유일한 무기이자 나의 가족이었어요. 나는 민대리를 보며 말했어요. 변호사를 알아봐 주세요. 가장 독하고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요. 이제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경숙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소문대로 독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김 여사가 남긴 증거들을 정리하고 법정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략을 짰죠. 그리고 마침내 내 아들과 며느리를 피고인석에 세우는 그날이 왔어요. 재판이 열리는 부산지방법원의 복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방청석 한편에는 자갈치 시장 상인 몇몇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며느리 유라의 부모님이, 또 그 옆에는 지역 신문인 부산일보에서 나온 젊은 기자가 수첩을 들고 앉아 있었죠. 이 싸움은 더 이상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사기 및 살인미수라는 혐의를 읽어내려갈 때 나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내 옆에 앉은 아들 지훈이와 그 맞은편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며느리 유라를 보니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저 아이들이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 우리 측의 증거 제출이 끝나자 유라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그는 아주 교활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핵심 증인인 김 여사가 잠적했다는 사실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증거는 그녀에게서 나온 것인데 정작 그 증거의 출처인 사람은 사라지고 없지 않냐면서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주장했어요. 이것은 모두 월급에 불만을 품은 가사도우미가 앙심을 품고 모든 것을 조작한 뒤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사건이라고요. USB에 담긴 내용들도 전부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의 논리는 그럴듯했고 실제로 김 여사의 행방은 묘연했으니까요. 내 변호사의 얼굴도 굳어지기 시작했죠. 나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교묘한 말 몇 마디에 모든 것이 뒤집힐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유라 측 변호사의 주장이 정점에 달했을 때였어요. 그가 판사를 향해 김 여사의 증언 없이는 이 재판이 성립될 수 없다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 법정 뒤편의 육중한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죠. 문 앞에는 초췌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두 눈만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는 김 여사가 서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죠. 김 여사는 떨리는 걸음으로,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힘주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유라가 자신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이 부산 바닥에서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흐느끼며 증언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똑똑히 진술했죠.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 전날 밤 유라가 사람을 잠들게 하는 약에 대해 검색하던 일부터 냉동 창고에서 나를 가둔 뒤 이제 저 늙은이 재산은 다 우리 거다라며 웃던 모습까지. 김 여사의 증언이 끝나자
검사는 USB와 외장 하드에 담긴 증거들을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상영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화면에 뜬 것은 유라와 사채업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이 가득했죠. 이어서 냉동창고의 CCTV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유라가 내 등을 떠밀어 창고 안으로 몰아넣는 장면과 철문이 닫힌 뒤 손주 민호가 무표정하게 서 있는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법정 안은 경악으로 가득 찼어요. 여기저기서 욕설과 탄식이 터져나왔죠. 마지막으로 화면에 뜬 것은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였어요.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수익인란에 적힌 아들 박지훈의 이름, 그 증거 앞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궁지에 몰린 며느리 유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흐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판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의 얼굴로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모든 죄를 남편인 지훈에게 떠넘기기 시작한 거죠.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실패 때문에 모든 빚을 떠안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자신은 그저 남편의 폭력과 협박이 무서워 따랐을 뿐이라고, 자신도 이 모든 일의 피해자라고 울부짖었어요. 심지어 한술 더 떠 남편에게 불리한 추가 증거까지 제출할 테니 부디 선처를 베풀어 달라며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죠. 그것은 내가 본 가장 추악하고 완벽한 배신의 연극이었어요. 아들 지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평생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칼날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판사가 마지막으로 내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잠시 바라본 뒤 방청석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인 내 아들 지훈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돈을 되찾으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제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나약함으로 착각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직이라는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잠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이윽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자갈치,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것은 곧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갔죠.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며느리 유라는 남편의 죄를 폭로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내 아들 박지훈은 모든 죄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7년이라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탕탕탕.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원한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아프고 서글픈 진실의 무게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내 일상은 평소처럼 흘러갔죠.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사람들과 왁자지껄하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으로 돌아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깊고 고요한 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강은 용서라는 배가 건널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었어요. 판결이 나고 3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항소를 준비한다며 잠시 풀려난 아들 지훈이가 내 영도집 대문 앞에 나타났어요. 며칠을 굶었는지 헬쑥한 얼굴로, 그 비싼 양복은 어디 가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이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저 웬일이고, 그래도 아들인데, 저렇게까지 비는데, 박수진 씨도 이제 마음 푸시지. 하는 동정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귀에 밝혔어요. 그들은 몰라요. 내가 겪은 지옥을, 내 심장이 어떻게 얼어붙고 조각났는지를요. 나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나가 무릎 꿇은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고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의 정수리를, 내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갑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흘러나왔어요. 네가 냉동 창고에서 내가 죽어가는 걸 지켜볼 때 내가 내 어미라는 생각을 했더냐? 아들은 더 크게 흐느끼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계속해서 물었죠. 내 아내가 내 앞으로 시퍼런 생명보험을 들 때 내가 너를 낳은 어미라는 걸 기억이나 했느냐?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입으로 다시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내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어요. 박지우는 그날 냉동 창고에서 제 할미가 죽어가는 걸 무심하게 지켜보던 내 아들놈의 그 눈동자 안에서, 내 안에서 완전히 죽었. 나는 뒤돌아서서 대문을 닫았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아들과의 인연도, 세상이 말하는 모성애도 그 문 뒤에 영원히 묻어버렸죠. 그 후로 아들은 감옥에서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왔고 변호사를 통해 용서를 구하기도 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김 여사를 찾는 거였어요. 수소문 끝에 그녀가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나는 곧장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초라한 시골집 마당에서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떤 말로도 내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었죠. 그녀는 내게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가르쳐 준 사람이었어요. 나는 두둑한 돈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건 보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보태는 내 작은 성이라고 말했죠. 김 여사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나는 거의 억지로 안겨주고 돌아섰어요. 그녀는 눈물로 나를 배웅하며 사모님 덕분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말을 남겼어요. 부산으로 돌아온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내 평생의 터전인 자갈치 시장 상인의 건물 한편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는 유능한 변호사 한 명을 고용했죠. 부산상회 법률 상담 지원실. 내가 붙인 이름이에요. 나처럼 법을 잘 모르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매여 평생 일군 재산을 허무하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시장의 나이든 상인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복잡한 계약서 검토부터 재산 상속 문제까지 변호사는 꾸준히를 도맡아 주었. 나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스마트폰으로 상담 일정을 잡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며 그를 도왔죠. 기술은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나를 지키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나는 변호사에게서 아들 내외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지훈이와 유라는 결국 감옥에서 이혼했고 손주 민호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고요. 할머니의 죽음을 방관했던 그 아이는 결국 부모에게서도 버림받은 정서적 고아가 된 셈이었죠. 그 소식을 듣는 내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내 등 뒤에서 수군거려요. 제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독한 늙은이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되뇌어요. 진짜 잔인하고 독한 것은 평생을 바친 부모를 죽여서라도 재산을 빼앗으려 한 자식의 탐욕이라고. 진짜 잔인한 것은 할머니가 얼어 죽어가는 모습을 무심하게 지켜보던 12살 손주의 그 차가운 눈동자라고. 나는 그저 내 존엄을 지켰을 뿐이라고요. 오늘도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자갈치 시장으로 향해요. 경매장의 활기찬 소음 속에서 나는 여전히 가장 좋은 생선을 고르고 사람들과 소리 높여 웃으며 흥정하죠. 내 삶은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박수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모든 일을 잊기 위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번 그 선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매일 아침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요. 그것이 내가 찾은 진짜 정의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니까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한 새벽바람이 상처로 얼룩진 내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어요. 사람의 관계에도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나 봐요. 신뢰라는 다리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세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박수진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때로는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일지도 몰라요.